저기, 누구세요? 소녀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낯선 여인을 발견합니다. 왜 여기서 울고 있을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돌린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소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소년의 어머니는 3년 전 그 산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는 소년 앞에서 여인은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덤 앞에선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대체 소년과 여인 사이에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언제나 맑은 햇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드는 아침이었습니다. 보육원 창틈으로 아카시아 향이 은은하게 흘러들었고 마당의 감나무 이파리가 바람에 팔랑이며 그림자를 흔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화사한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방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0살 하람은 낡은 가방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옷까지 몇 벌을 개켜넣다가 다시 꺼내 펼치기를 반복했습니다. 티셔츠 한 장을 개는 그 사소한 손짓 하나에도 손끝이 자꾸만 머뭇거렸어요. 이 가방은 몇 해 전 다른 원생이 쓰다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지퍼 손잡이가 헐거워져서 몇 번이나 빠졌다가 다시 끼워 넣은 흔적이 남아 있었죠. 하람은 그 낡은 지퍼를 만지작거리며 이 가방과 함께한 시간들을 손끝으로 더듬는 듯 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원장 강덕수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과 볼펜 한 자루가 들려 있었어요. 하람아, 오늘 내일 중으로 출국 서류 마무리될 거야. 영국 가면 다 좋아질 거다. 다정함을 흉내낸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하람은 가방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가기 싫어요. 엄마 산소는 누가 돌봐요? 목소리가 기어들어갔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으려는 안간힘이 담겨 있었어요. 강덕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아이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볼펜을 하람의 손에 쥐어주었죠.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해도 돼. 여기 이름부터 적어. 하람은 볼펜을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종이 위 빈칸이 유난히 커 보였어요. 그 칸에 이름 석자를 적는 순간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모처럼 박혀 올 것 같았습니다. 빨리 적어. 시간 없어. 강덕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람은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볼펜을 쥔 손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멈칫거리다가 마지못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하람. 세 글자를 적어 내려가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획을 긋고 나서도 하람은 한참 동안 그 이름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마치 자기 것이 아닌 남의 이름을 적은 것처럼 낯설고도 서글픈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강덕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를 확인한 강덕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렸고 입가에 걸려있던 억지 웃음도 그 순간 사라졌어요. 서둘러 문 밖으로 나가서 등을 돌려 전화를 받았죠. 문 너머로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정 자꾸 미루지 말고 이번 주 안에 무조건 출국시키세요. 더 늦으면 우리 둘 다 곤란해집니다. 강덕수가 이토록 순순히 그 말을 따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낯선 남자가 찾아와 두툼한 봉투 하나를 조용히 책상 위에 올려놓고 갔었거든요. 보육원 시설 보수 명목으로 둔갑한 그 돈은 지금까지도 그의 주머니 어딘가에 무겁게 남아 그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마에는 어느새 진땀이 배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선 강덕수는 하람이 있는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서명이 끝난 서류를 서둘러 챙겨 넣으며 아까보다 더 조급해진 손길로 말했어요. 됐다. 이제 가서 짐마저 챙겨.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나이 많은 원생 하나가 슬며시 다가와 하람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꼭 말해. 알았지? 그 한마디에 하람은 처음으로 옅은 숨을 내쉬었어요. 작지만 든든한 손길이었습니다. 용기를 낸 하람이 다시 원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산소에 다녀오면 안 돼요? 엄마한테 인사하고 가야 해요. 강덕수는 시계를 힐끔 보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반나절이다. 그 안에 꼭 돌아와야 해. 허락이 떨어지자 하람의 발걸음은 순식간에 가벼워졌습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단단히 고쳐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는 아카시아 꽃이 하얗게 흐드러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그 사이로 익숙한 산의 능선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하람은 산길 입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한번 고쳐 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아카시아 향이 코끝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엄마. 방금 서류에 적었던 낯선 이름 석자를 떠올리며 하람은 작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산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걸음 끝에서 어떤 얼굴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은 하람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도 걸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한 길이었어요. 흙 사이로 삐죽 솟은 돌부리 하나까지 굽이지는 모퉁이마다 서 있는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까지 그 모든 것이 3년 동안 오간 발걸음 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길 초입에 접어들자 하람은 걸음을 잠시 멈췄어요. 길가에 하얗게 핀 찔레꽃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꺾어들었습니다. 이미 손에 쥔 들꽃 다발에 그 한 송이를 더하며 하람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오늘은 이것도 가져갈게요. 몇 걸음 더 올라가자 길가에 핀 노란 쓴바귀 꽃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도 마저 꺾어 다발에 끼워 넣었어요. 손안에 든 꽃송이가 하나둘 늘어갈수록 다발은 점점 묵직해졌습니다. 이 꽃다발은 해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작년에는 진달래가 남아있어 함께 섞었고 재작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와서 찔레꽃만 겨우 몇 송이 꺾을 수 있었죠. 그 해마다의 차이를 하람은 손끝으로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설 무렵 저만치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인 듯 호미를 손에 든 동네 할머니였어요. 하람을 알아본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왔구나. 주름진 얼굴에 정겨움이 가득 묻어 있었어요. 하람은 고개를 꾸벅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손에 든 꽃다발을 힐끔 보고는 별다른 말 없이 다시 밭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 산길에서 하람이 매년 걷는 그 발걸음은 이미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할머니와 헤어지고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뭇가지 하나가 유난히 크게 흔들렸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였는데도 말이죠. 하람은 걸음을 늦추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별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끝으로 낯선 향이 스쳤습니다.
이 산속에서는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옅고 부드러운 향수 냄새였어요. 하람의 걸음이 저도 모르게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발밑에 흙을 밟는 소리마저 유독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숨소리를 낮추고 걸음을 하나씩 천천히 옮겼습니다. 무덤이 가까워질수록 그 이물감은 점점 짙어졌어요.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이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무덤의 봉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낯선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하람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뚝 멈췄습니다. 손에 쥔 꽃다발이 스르르 힘을 잃으며 아래로 처졌어요. 눈앞의 광경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외진 산길까지 올라와 무덤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조차 이 산길은 하람의 것이라 여기고 발걸음이 뜸했던 곳이었습니다. 여인은 등을 돌린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아주 낮고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바람에 실려 하람의 귀에까지 닿는 그 소리는 마치 오래도록 참아왔던 울음이 이제야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람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왜 여기서 울고 있을까? 수많은 물음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정작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 너머로 드러나기 시작한 옆얼굴, 콧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돌아선 정면의 얼굴. 하람의 눈앞에 펼쳐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건 3년 전 세상을 떠난 엄마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콧등도 살짝 처진 입꼬리까지도 매일 밤 꿈속에서조차 점점 흐릿해져 가던 그 얼굴이 지금 눈앞에 또렷하게 서 있었어요. 하람의 두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고 들고 있던 꽃다발이 결국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그 소리조차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기를 반복하던 하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밀어냈어요. 엄마 맞아요? 그 한마디가 산속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무 등거래라도 부딪힌 사람처럼 주춤주춤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인의 눈동자가 하람의 얼굴 위를 정신없이 훑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눈으로, 눈에서 코끝으로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몇 번이고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던 여인이 마침내 떨리는 손을 하람 쪽으로 조심스럽게 뻗었습니다. 손끝이 허공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은 하람에게 닿을 듯 닿지 못한 채 허공 어딘가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너는 대체 누구니? 목소리마저 떨려 나왔습니다. 그 물음이 산속 가득 울려 퍼지는 동안 하람과 여인은 서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5월의 오후였습니다. 아카시아 향만이 그 정적 사이를 조용히 떠돌고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그 짧은 거리가 마치 넘을 수 없는 강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무덤 앞 여인의 머릿속은 걷잡을 수 없이 어지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에서 낯익은 무언가가 자꾸만 어른거렸어요.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듯 뒷걸음질 치던 여인의 눈앞에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기억들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도서관, 이야기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습니다. 대학 도서관 3층 창가 자리에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대학원생이 있었어요. 최현우였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학위를 하나둘 더 쌓아가며 유학과 대학원을 오가고 있었는데 남들 눈에는 늦어 보이는 그 길이 사실 현우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정해놓은 후계자 수업을 최대한 미뤄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의 그리고 어머니, 이재희의 그늘 아래 완전히 놓이게 될 거라는 걸 현우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핑계 삼아 조금이라도 더 자유로운 시간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논문 자료를 찾으러 왔다는 핑계였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서가 사이를 오가는 한 사람에게 자꾸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26살의 사서였습니다. 단아한 외모에 걸음걸이가 야무졌고 책을 정리하는 손끝에는 늘 정성이 묻어 있었어요. 낡은 책 한 권을 서가에 꽂을 때도 제목이 반듯하게 보이도록 각도를 맞춰 놓았고 대출 카드를 정리할 때도 흐트러짐 없이 순서를 맞췄습니다. 그 사소한 성실함이 현우의 눈에는 유난히 오래 담겼어요. 이름은 한수연이었습니다. 수연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쌍둥이 언니 수진과 단둘이 서로를 의지하며 자란 사이였어요. 두 사람은 일란성 쌍둥이로 거울을 마주보는 듯 얼굴도 목소리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수연보다 딱 3분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 하나로 두 사람은 늘 언니와 동생으로 자연스레 자리가 나뉘었어요. 그 3분의 차이가 무색할 만큼 언니는 수연에게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부모의 빈자리를 채우듯 수지는 늘 동생보다 한 발 앞서 세상의 굳은 일을 도맡았어요. 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 격리로 취직해 생활비를 벌었고 그 돈으로 동생의 학비까지 보탰습니다. 수연은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도서관 일을 할 때도 늘 웃는 얼굴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언니가 준 기회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현우는 몇 주째 같은 자리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말을 걸 핑계를 찾다가도 막상 수연이 가까이 다가오면 애꿎은 책장만 넘기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는 손에 잡히는 대로 책 한 권을 집어들고 대출대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리만치 크게 뛰고 있었어요. 이 책 대출하려고요. 수연이 책을 받아들고는 표지를 슬쩍 보더니 살짝 웃음을 참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아동용 동화책인데 괜찮으세요? 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서둘러 집어든 책이 하필 그림책이었던 거예요. 당황해서 뒷머리를 극적이는 그 모습에 수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현우의 귀에는 이상하리만치 오래도록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도서관 일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기다리는 일이 잦아졌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캠퍼스를 가로지르곤 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도서관 앞마당에 늘어선 벚나무들이 일제히 꽃잎을 흩날리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분홍빛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손바닥을 펼쳐 떨어지는 꽃잎을 받으며 걸었고
현우는 그 옆에서 자꾸만 걸음의 속도를 늦췄어요.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디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자취방에 돌아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언니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수연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언니, 나 요즘 자꾸 마음 쓰이는 사람이 생겼어. 어머, 누군데? 도서관에 자주 오는 사람인데. 근데 좀 부담스러워. 뭔가 나랑은 다른 세상 사람 같아서. 수연의 목소리 끝이 살짝 흐려졌습니다. 좋으면서도 겁이 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며칠 뒤 현우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수연 씨, 사실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수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어요. 저희 집이 좀 크게 사업을 합니다. 아버지가 HI그룹 회장이세요. 순간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끝이 저도 모르게 무릎 위에서 움찔거렸어요. 재벌가 아들이라는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쌓아온 편안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연은 시선을 떨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그런 수연의 표정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손을 뻗을까 말까 몇 번을 망설였어요.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었어요.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정작 목소리는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세계 잘 몰라요. 겁도 나고요. 현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을 열려 하자 수연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려 있었어요. 근데 겁나는 거랑 별개로 저는 그냥 현우 씨가 좋아요. 수줍은 듯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도 입가에는 어느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말에 현우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번졌습니다. 벤치 위에 놓여 있던 두 사람의 손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움직여 서로를 향해 다가갔어요. 손끝이 맞닿는 순간 마침 불어온 바람에 벚꽃잎 하나가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서로의 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그 봄날, 세상 무엇도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 봄날의 사랑이 곧 얼마나 잔인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지 그때의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던 그 봄날, 세상 무엇도 두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갔고 봄의 뒤를 이어 여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바람 끝이 서늘해지기 시작한 9월 무렵 그 화사했던 봄날의 온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이재희의 귀에 아들의 열애 소식이 들어간 건 아주 사소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이재희는 HI그룹 회장 최인호의 아내이자 평생을 명문가 안주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아들의 혼사만큼은 반드시 격에 맞는 자리로 성사시키겠다는 게 그녀의 오랜 신념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귀에 현우의 운전기사가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흘러들었어요. 집무실로 조용히 불려온 비서를 통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보고받은 이재희의 얼굴은 그 자리에서 싸늘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사서라고? 부모도 없이 언니와 둘뿐이라는 거야? 이재희의 손끝이 찻잔 손잡이를 신경질적으로 매만졌습니다.
손톱이 도자기 표면을 긁는 소리가 신경을 긁듯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가난한 사서 따위가 어딜. 낮게 내뱉은 그 한마디에는 차가운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재인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고는 곧바로 비서를 시켜 태민을 불러들였어요. 최태민 37. HI그룹 회장 최인호의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조카였던 태민을 최인호가 거두어 친아들처럼 키웠습니다. 그렇게 자란 태민은 지금 HI그룹 부회장 자리에서 오랜 세월 후계자 수업을 착실히 밟아온 인물이었어요. 사촌 동생 현우보다 7살 위였지만 어릴 적부터 형제처럼 붙어 지낸 사이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선 태민 앞에서 이재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만 응시하다가 등을 돌린 채로 낮게 입을 열었어요. 조용히 정리해라.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 태민은 그 안에 담긴 뜻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하고 집무실을 나서는 그의 걸음걸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태민의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우는 그룹 일에 발을 들이지 않은 채 학업만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매듭이 지어지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터였어요. 가정을 이루고 나면 자연스레 회사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적통 장남인 현우가 본격적으로 후계 구도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태민 자신의 입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쌓아온 것들이 저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여자. 하나로 인해 앞당겨질 위기 앞에 놓이게 된 셈이었어요. 태민은 걸음을 옮기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저 녀석이 결혼을 하고 나면 회사에 들어올 거고 그럼 내 자리도 위태로워지지. 태민의 손이 움직이는 데는 채 며칠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어놓은 사람을 통해 만들어진 사진 몇 장이 곧바로 현우의 책상 위에 놓였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수연으로 보이는 여자가 낯선 남자와 나란히 웃으며 산부인과 건물로 들어서는 장면이었습니다. 현우야, 그 여자 사실 다른 남자애를 가졌대. 돈 보고 접근한 거야. 태민의 목소리는 안타까운 척, 그러나 은근히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현우는 사진을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모습, 그 익숙한 걸음걸이가 자꾸만 눈에 걸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 하는 의심이 가슴속에서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에게도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태민이 보낸 사람이었어요.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내밀며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미 혼담 오가는 중이에요. 그쪽은 그냥 노란한 거예요. 사진 속에는 현우가 낯선 여인과 나란히 웨딩숍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사진을 쥔 채로 파르르 떨렸어요. 눈앞이 순간 아득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써 태어난 척 사진을 내려놓았지만 이미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낙엽이 흩날리기 시작한 거리 한복판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늘 만나던 골목어기, 늘 서로를 기다리던 그 자리였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현우의 눈빛에는 낯선 경계심이 스며 있었고 수연의 시선 역시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나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떼려 했지만 현우는 시선을 피하며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손에 쥔 사진의 잔상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던 거예요. 수연 역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진 속 장면이 떠오르며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말들이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런 해명도 나누지 못한 채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저녁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거리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멀어져 갔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선 수연은 더 이상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듯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칠 때마다 그 서늘함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무너져 있었어요. 나 혼자 착각했던 거구나. 목소리가 흐느낌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짙어가는 어스름 속에서 수연의 어깨는 소리 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은 수연의 손이 천천히 자신의 배 위로 움직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수연 자신조차 미처 다 받아들이지 못한 작은 생명이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스산하게 이는 가을바람 소리를 들으며 수연은 그 손을 거두지 못한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골목에 흩어지던 낙엽 냄새와 차가운 바람의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수연의 몸에는 낯선 신호들이 하나둘 찾아들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물 한 모금에도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칠을 그저 마음이 지친 탓이라 여기며 버텼지만 어지럼증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어요. 결국 수연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홀로 산부인과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진료실 의자에 앉은 수연의 앞으로 의사가 담담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신 8주째입니다. 그 한마디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수연의 손끝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숨이 잠시 멎는 듯했고 진료실을 나서는 걸음은 자꾸만 휘청거렸습니다. 복도 벽에 손을 짚은 채 수연은 몇 번이나 크게 숨을 몰아쉬어야 했어요. 축복이어야 할 그 말이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해 속에 등을 돌리던 현우의 뒷모습만이 자꾸 어른거렸어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안 사람은 쌍둥이 언니 수진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떨리는 숨소리를 듣던 수진은 그날 밤으로 짐 가방 하나만 챙겨 들고 동생의 자취방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무 말 없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수연은 오래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고 수진은 그저 등을 가만히 쓸어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은 동생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수진은 부엌에 쪼그려 앉아 미역을 씻고 있었어요. 짠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입덧이 심해질까봐 미역 줄기를 손끝으로 하나하나 문질러 헹궈냈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물속에서 붉게 얼어 있었지만 수진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끓인 국을 한 그릇 가득 담아 동생 앞에 내밀고는 정작 자신은 남은 국물에 밥 한 술 말아 부엌에 선 채로 후루룩 삼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두 손 가득 과일과 밑반찬을 사들고 왔어요. 무거운 몸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동생 대신 장바구니를 드는 것도 병원 진료 날마다 반차를 내고 함께 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언니의 그 손길 하나하나가 수연에게는 무너지지 않을 이유가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아카시아 향이 짙게 밴 5월의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진통은 동트기 직전에 시작되었어요. 수지는 겉옷만 대충 걸친 채 동생을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새벽빛이 스미는 창밖 풍경을 스치며 수지는 동생의 손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수연아. 언니 여기 있어. 분만실 밖 복도에서 수지는 두 손을 모은 채 서성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안에서 들려오는 신음이 길어질수록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퍼져나왔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핏덩이 같은 작은 몸이 강보에 쌓여 수연의 품에 안기는 순간 수진의 눈에서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조카의 조그마한 손가락을 가만히 매만지며 수진은 연신 코끝을 훔쳤습니다.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틀 전 태민이 병원을 은밀히 다녀갔다는 사실을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리 손써둔 산부인과 과장을 조용히 불러내 낮고 차가운 어조로 지시를 남기고 간 뒤였어요. 그 아이를 조용히 입양 보낼 방법을 알아보라는 원장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은밀한 지시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수진은 병실에 필요한 온수를 가지러 탕비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탕비실 앞을 지나던 순간 안쪽에서 두렁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걸음을 늦춘 수진의 귀에 간호사 둘의 대화가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아까 낮에 그 사람 있잖아. 202호 아기 말이야. 조용히 입양 보낼 방법 알아봐 달라고 했대. 원장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며? 뭔가 심상치 않던데. 수진의 걸음이 그 자리에서 뚝 멈췄습니다. 202호. 동생의 병실이었어요. 손에 쥔 물병이 파르르 떨렸고 숨이 턱 막혀왔어요. 귓속이 웅웅 울리는 것 같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을 짚어야 했습니다. 기둥 뒤에 몸을 바짝 붙인 채 수진은 한참 동안 숨조차 제대로 내쉬지 못했어요. 사실 수연의 배가 불러오면서부터 수진은 계속 낯선 그림자를 느껴온 터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서 그리고 병실까지 이어지는 동안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듯한 시선이 떠나지 않았어요. 수연 역시 어렴풋이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 쪽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는 예감이 오랫동안 두 자매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온 수진은 동생의 손을 급히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급함은 감출 수 없었어요. 수연아, 저 사람들 아기를 다른 데로 보내려고 해. 수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를 두 팔로 더 꽉 끌어안으며 수연은 숨소리조차 죽였어요. 그날 밤 수연은 담당의 오경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목소리를 쥐어짜며 말했어요. 선생님, 부탁 하나만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해주세요. 오경환의 얼굴에 짙은 갈등이 스쳤습니다.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눈앞의 어린 산모가 무엇으로부터 아이를 지키려는지 어렴풋이 짐작이 갔어요. 펜을 쥔 손이 몇 번이나 멈칫거리다가 결국 거짓된 글씨를 진단서 위에 눌러 적었습니다. 이마에 맺힌 식은 땀이 그의 죄책감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어요. 문제는 수연의 몸이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하혈이 심했던 탓에 며칠은 더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하는 처지였어요. 당장 아이를 안고 이곳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연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수연은 언니의 손을 힘없이 붙잡았어요. 언니, 나 지금 이 몸으로는 이 아이 지킬 수가 없어. 수지는 대답 대신 동생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수연은 품에 안긴 아이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름은 하람이라고 지었어. 하늘이 보내주신 아이라는 뜻이야. 수지는 조카의 이름을 나지막이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손끝이 아이의 작은 손목으로 옮겨갔어요. 그 안쪽에 자리한 콩알만한 붉은 반점 위에 수연은 오래도록 눈길을 두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를 손끝에
눈에 새겨두려는 사람처럼요. 이거 잊지 않을게. 언젠가 이 반점 보고 널 알아볼 거야.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끝내 눈물은 참았습니다. 수진이 그런 동생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아이 지킬 테니까 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수진은 강보에 쌓인 하람을 품에 안고 병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불빛을 피해 발걸음을 옮기는 뒷모습이 비상계단 쪽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어요. 뒷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옅은 새벽 안개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어디선가 실려오는 아카시아 향이 그 서늘한 공기 사이로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수지는 품 안의 아기를 더 깊숙이 감싸며 안개 낀 새벽길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병실 창가의 기대선 수연은 저 멀리 안개 속으로 점점 작아지는 언니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을 짚은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참았던 울음이 결국 목구멍을 뚫고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꼭 살아있어야 해. 그 목소리는 차가운 유리창에 부딪혀 아무에게도 닿지 못한 채 새벽 병실 안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수연의 울음소리가 채 잦아들기도 전 수지는 이미 낯선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인 하람을 품에 꼭 안은 채 수진의 발걸음에는 뜻밖에도 목적지가 있었어요. 언젠가 동생과 나란히 걸으며 지나가듯 나눴던 대화 하나가 그 순간 또렷하게 떠올랐던 겁니다. 언니 나중에 나이 들면 어디서 살고 싶어? 글쎄, 저교산 자락 같은데 어때? 예전에 지나가다 본 적 있는데 조용하고 공기 좋더라. 그저 스치듯 흘렸던 그 말 한마디를 수지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는 동안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점점 옅어지고 어둠이 짙어졌어요. 품 안의 하람이 뒤척일 때마다 수지는 걸음을 멈추고 등을 토닥이며 다시 걷기를 반복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저교산 자락 마을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어요. 마을 초입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집 앞에서 수지는 결국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어요. 등에 업은 아기의 온기가 아니었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였습니다. 낯선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어요. 캐묻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아랫목 하나를 내주고 미음 한 그릇을 끓여왔을 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산 안쪽 사정을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 너머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무심하게 말했어요. 저 산 안쪽에 오래전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어. 아무도 안 올라가는 곳이야. 수진의 시선이 할머니가 가리킨 산등성이로 향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마음이 아무도 안 올라간다는 그 한마디에 오히려 스르르 풀렸어요. 지금 수진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이튿날 수진은 하람을 포대기에 쌓았고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가 종아리를 긁었고 발밑에 돌부리가 몇 번이나 걸음을 붙잡았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를 무렵 나무 사이로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가가서 살펴보니 지붕도 온전했고 방 두 칸에 작은 부엌까지 딸려 있어 두세 식구는 넉넉히 지낼 만한 크기였어요. 다만 오랫동안 사람 손이 닿지 않은 탓에 문을 열자 퀴퀴한 먼지 냄새가 훅 끼쳤고 벽 구석구석에는 거뭇한 곰팡이가 슬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며칠 동안 수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곰팡이 쓴 벽을 솔로 문질러내고 방바닥을 몇 번이고 걸레질했어요.
손끝이 갈라지고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꼈지만 하람이 잠들어 있는 방만큼은 유난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살림이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어요. 하람이 처음 걸음마를 뗀 건 그 집에 자리 잡은 지 꼭 1년이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마당에 나앉아 나무를 다듬던 수진의 눈앞에서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던 하람이 갑자기 손을 놓았어요. 두 팔을 허공에 휘저으며 아장아장 두 걸음, 세 걸음을 내딛더니 그대로 수진의 무릎 위로 폭 쓰러졌습니다. 어머나, 우리 하람이 걸었네. 수진의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어요. 남을 다듬던 손을 내던지고 하람을 번쩍 안아 올리는 수진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람이 처음 엄마라는 말을 뱉은 것도 그 무렵이었어요. 저녁밥을 짓던 수진이 부엌에서 나오자 하람이 작은 손을 뻗으며 옹알이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의 손에 들려있던 밥그릇이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고 하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등을 쓸어내리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지만 그 말을 굳이 바로잡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하람의 머리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 캐온 나물에 된장을 슥슥 묻혀 놓으면 하람은 조막만 한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야무지게 밥을 떠먹었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하람이. 말은 그렇게 오갔지만 수진의 가슴 속에는 늘 다른 이름 하나가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이부자리에 누웠어요. 수진이 나직이 불러주는 자장가에 하람은 금세 눈을 감았고 수진은 그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하람의 이마를 가만히 쓸어주곤 했습니다. 살림이 얼추 정리될 무렵 수진은 산빛 아래 지천으로 널린 풀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라지, 더덕, 그리고 작약. 마을 어른들로 붙어 들었던 지식을 더듬어 조심스레 뿌리를 캐보았고 캐낸 약초를 장에 내다 팔며 조금씩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같은 시각 몸을 추스른 수연은 도서관으로 복귀해 다시 사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는 일상이었지만 퇴근길이면 저 멀리 낯선 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는 걸 목격하는 날이 잦아졌어요. 서가를 정리하다가도 문득 등 뒤가 서늘해지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태미는 아직 완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 무렵 태민의 사람들이 오경안의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사무적인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산모 상태가 그리 위중하지 않았는데요. 의심 어린 눈초리 앞에서 오경안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미리 손봐둔 의료 기록을 다시금 내밀었고 몇 번이고 서류를 훑어보던 부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를 떴어요. 그렇게 태민 쪽의 의심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수연을 향한 감시의 눈길만큼은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 시선이 산속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했어요. 수진과 하람은 그런 위태로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는 줄도 모른 채 평온한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계절은 그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순리대로 흘러갔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자락을 붉게 물들였어요. 수지는 하람을 등에 업고 약초를 캐러 다녔습니다. 여름이 되어 도라지꽃이 보랏빛으로 피어날 무렵이면 걸음이 제법 단단해진 하람이 개울가에서 물장구를 치며 까르르 웃었고 수지는 그 곁에서 함께 발을 담그며 웃었어요. 가을이 오면 구절초가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수지는 하람의 작은 손을 잡고
한글을 가르쳤어요. 서툰 손끝으로 삐뚤빼뚤 글자를 그려가는 하람을 보며 수진의 눈가에는 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산 전체가 마른 꽃대만 남긴 채 스산해졌어요. 매서운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드는 밤이면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기대어 몸을 웅크렸습니다. 겨울 이불 하나를 나눠 덮은 채 수지는 하람을 품 안으로 바짝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이고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카시아 향이 가득한 5월이 찾아온 어느 날, 수지는 산을 오르는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하람의 어깨를 가만히 감쌌어요. 이맘때 너를 처음 품에 안았단다.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람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한 채 그저 엄마의 손을 꼭 마주 잡았어요. 그렇게 6번의 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7번째 5월이 다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5월의 어느 주말 태민의 개인 비서 윤도영은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산행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등산화 끈을 고쳐 매며 오른 저교산 자락은 인적이 드물어 유독 고요했어요.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저 앞쪽 오솔길에서 여인과 어린 남자아이가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서 윤도영의 걸음이 저도 모르게 느려졌습니다. 여인의 옆 얼굴, 걸음걸이,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는 손짓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얼굴 하나가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7년 전 병실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윤도영은 고개를 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찜찜함만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회사로 돌아온 윤도영은 태민의 집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고를 망설이던 그가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오늘 산에 갔다가 좀 이상한 걸 봤습니다. 태민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드렁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어요. 이상한 거라니? 윤도영이 본 여인의 인상차기를 하나하나 늘어놓자 태민의 손끝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윽고 태민이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 허투루 넘기지 말고. 며칠 뒤 윤도영 일당이 저교산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어귀 구멍가게에 들러 슬쩍 말을 건네고 밭이라는 노인들 곁을 지나며 넌지시 캐물었어요. 저기 산속에 아기 데리고 사는 여자 있다면서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대요? 돌아온 대답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들을 맞춰보던 윤도영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어요. 여인이 처음 마을에 나타난 날짜가 그가 알고 있던 그 병원 사건과 정확히 겹쳤던 겁니다. 태민의 집무실 윤도영이 조사 결과를 조심스럽게 늘어놓았습니다. 애 나이도 딱 7살입니다. 얼굴도 그때 그 여자랑 판박이고요. 태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뚝 부러질 듯 힘이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던 태민이 이윽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죽일 것까진 없다.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게 겁만 줘. 그 밤 산속 오두막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저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부뚜막에서 국을 끓이고 있을 때였어요. 밖에서 나뭇가지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멈칫했어요. 귀를 기울이자 낯선 발소리 몇 개가 조심스럽게 오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서둘러 하람을 이불 속으로 밀어넣으며 낮고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절대 나오지 마.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로.
하람이 영문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이마를 쓸어내리고는 뒷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듯 뛰쳐나갔어요. 일부러 오두막과 먼 방향으로 발소리를 내며 수지는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뒤쪽에서 손전등 불빛 두어 개가 나무 사이로 흔들리며 쫓아왔어요.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는 소리, 마른 나뭇가지를 밟아 부러뜨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인 채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가 불빛이 지나가자 다시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스치고 돌부리에 발끝이 걸려 몇 번이나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저 이 발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멀리 오두막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밑이 갑자기 허공으로 꺼졌습니다. 수진의 몸이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나뭇가지에 팔이 긁히고 돌부리에 온몸이 부딪혔습니다. 뒤쫓던 사내들이 절벽 위에 멈춰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아래를 훑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사내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다른 하나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격자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걸 확인하고는 사내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철수한다. 그들은 왔던 길을 되짚어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였어요. 오두막에 홀로 남은 하람은 문고리를 두 손으로 꽉 붙잡은 채 밤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문을 흔들 때마다 어깨가 움찔거렸어요. 몇 번이고 문틈으로 바깥을 살폈지만 엄마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닭이 올 때까지 하람은 이불도 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약초를 캐러 나선 10만이 노인이 절벽 아래에서 쓰러져 있는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놀란 걸음으로 마을까지 한달음에 달려 내려갔어요. 그 소식이 오두막에 전해진 건 해가 완전히 뜬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무거운 얼굴로 오두막 문을 두드렸어요. 밤새 뜬 눈으로 문만 바라보고 있던 하람은 그 사람의 표정만 보고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 한마디에 하람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하람은 목이 찢어질 듯 울음을 터뜨렸어요. 작은 두 손으로 흙바닥을 움켜쥐며 몇 번이고 엄마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자락 전체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조촐하게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부랴부랴 지어다 준 삼배상복을 입은 하람이 작은 봉분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헐렁한 상복 소매가 자꾸만 손등을 덮었지만 하람은 그것을 걷어 올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날려 그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마을 사람들은 홀로 남겨진 하람을 그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하람은 낯선 승합차에 태워져 시내의 한 보육원으로 옮겨졌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산자락을 바라보던 하람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이미 눈물조차 다 말라버린 뒤였어요. 보육원의 첫날 밤 하람은 낯선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낯선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가락을 입속으로 웅얼거려 보았어요. 목소리가 이내 흐느낌으로 바뀌었지만 하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이불깃을 꽉 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10살이 된 하람은 낯설기만 했던 보육원 생활에도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어요.
다만 매년 5월이 다가올 때마다 하람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산소로 향했습니다. 3년째 이어져 온 그 걸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 원장 강덕수의 사무실에 낯선 남자 하나가 다녀갔습니다. 태민이 은밀히 보낸 사람이었어요. 두툼한 봉투 하나가 조용히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봉투 속 돈은 보육원 시설 보수 명목으로 슬쩍 흘러들어갔고 그날 이후 강덕수는 그 남자의, 아니 그 뒤에 있는 태민의 말이라면 함부로 거스르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람의 이름이 담긴 서류 한 장이 그렇게 조용히 해외 입양 절차의 첫 줄에 오르게 되었어요. 같은 시각 수연은 여전히 낯선 그림자들의 눈길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수연은 스스로 그 마음을 눌러앉혔습니다. 자신이 섣불리 움직였다가 그 낯선 눈길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언니와 하람마저 소리 소문 없이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언니가 예전에 자신을 그렇게 지켜주었듯 이제는 자신이 멀리서나마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수연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최소한의 흔적만 남긴 채 언젠가 이 감시의 눈길이 완전히 거치는 날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수연의 밤은 요 며칠 뒤숭숭했습니다. 잠이 들 때마다 같은 꿈이 반복되었어요. 꿈속에서 언니 수지는 늘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네가 그 아이를 맡아야 해. 그 말과 함께 수연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같은 꿈이 사흘, 나흘 반복되자 수연은 더 이상 그것을 그저 흉몽으로 흘려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가슴 한복판에 얹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밤 잠들기 직전 문득 언니가 예전에 지나가듯 흘렸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언니 나중에 나이 들면 어디서 살고 싶어? 글쎄, 저교산 자락 같은데 어때? 예전에 지나가다 본 적 있는데 조용하고 공기 좋더라. 수연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지도를 펼쳐 저교산이라는 지명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어요. 무작정 나서는 발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탄 끝에 수연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밭일하던 할머니를 붙잡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기, 혹시 이 근처에 10살쯤 되는 아이랑 엄마가 사는 집 있나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호미를 든 손을 멈추고 할머니는 안타까운 눈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어요. 있었지. 근데 너무 불쌍해. 그 집 아이 엄마가 3년 전에 그렇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어요. 귓속이 웅웅 울리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수연을 할머니가 황급히 부축했어요. 정신을 겨우 붙든 수연은 할머니가 일러준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자꾸만 휘청거렸어요. 산길 끝에 마침내 봉분이 보였을 때 수연은 그 앞에 힘없이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언니 왜? 목소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연은 흙을 움켜쥔 채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언니를 이런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년 가까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견뎌왔을 언니의 세월이 이 작은 봉분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수연은 봉분 위에 엎드린 채 한참을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울음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수연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낯익은 듯 낯선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엄마, 그 한마디에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세월을 건너뛴 듯한 기시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목, 옷소매 사이로 살짝 드러난 그 자리에 눈길이 닿는 순간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콩알만 한 붉은 반점. 10년 전 그 작은 몸을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눈에 새겼던 바로 그 자리였어요. 수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언니에 대한 미안함과 이 아이가 받을 충격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연은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나는 내 엄마와 쌍둥이인 이모란다. 목소리가 끝까지 온전히 나오지 못하고 갈라졌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혼란과 그리움을 마주한 채 수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람의 몸에서는 산속에서 자란 아이 특유의 마르고 단단한 냄새가 났습니다. 옅은 풀내음과 흙냄새가 뒤섞인 냄새였어요. 수연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니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었어요. 수연은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몸을 떼어낸 하람이 젖은 눈으로 수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 입술을 몇 번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꺼냈어요. 이모, 저 곧 외국 가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뭐라고? 보육원 원장님이 다음 주에 저 외국으로 입양 보낸다고 했어요. 하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은 두려움이 수연의 눈에는 고스란히 보였어요. 하람은 수연의 옷자락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습니다. 저 가면 엄마 산소에 다시는 못 와요. 이모, 저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저 여기 있고 싶어요. 엄마 옆에 있고 싶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의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언니를 잃은 것도 모자라 언니가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아이마저 이대로 낯선 땅으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수연의 숨통을 조여왔어요. 수연은 하람의 두 어깨를 붙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가 이내 걷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들었어요. 자책,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올라오는 단 하나의 다짐. 수연은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숨지 않겠다고요. 지난 세월 동안 낯선 그림자들이 두려워 언니에게도 이 아이에게도 다가서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니는 없습니다. 이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자신 하나뿐이었어요. 하람아. 수연은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모가 꼭 지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연은 그 길로 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끝이 떨렸어요. 강덕수 앞에서 수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아이 이모입니다. 데려가고 싶어요. 원장 강덕수의 얼굴에 짧은 당혹감이 스쳤다가
이내 사무적인 표정으로 굳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친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있어야 하고 정식 절차를 밟으셔야죠. 그럼 그 절차를 어떻게 밟으면 되나요? 제가 뭘 준비하면 됩니까? 수연이 다급하게 되물었지만 강덕수는 시선을 피하며 서류만 뒤적였습니다. 확답 없는 그 태도 뒤에 무언가 감춰진 사정이 있다는 걸 수연은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결국 아무 소득 없이 원장실을 나선 수연의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장은 데려갈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수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기로 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 들어서기 전 안뜰 구석에서 놀고 있던 나이 많은 원생 하나를 조용히 불러 세웠어요.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수연은 주머니에서 미리 적어둔 쪽지 하나를 꺼내 그 아이의 손에 살며시 쥐어주었어요. 혹시 하람이가 갑자기 입양을 가게 되면 이 번호로 꼭 연락해 줄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원생은 영문을 다 알지 못했지만 수연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을 느꼈는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는 그 아이의 손짓을 지켜보며 수연은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대비를 해둔 뒤에야 수연은 하람을 다시 보육원 안으로 겨우 돌려보낼 수 있었어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삼키며 하람의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돌아섰어요. 등을 돌리는 그 순간이 수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하람은 멀어지는 수연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거리였어요. 방금 되찾은 줄 알았던 온기가 다시 멀어지는 걸 지켜보며 하람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육원을 나선 수연은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은 현우였습니다. 이 아이의 친아버지, 10여 년 전 벚꽃 아래서 손을 맞잡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곧이어 떠오른 건 먼 지인을 통해 아주 오래전 언뜻 전해 들었던 소식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오래전에 지방과 인연을 끊었다고 했어요. 회사 일에도 재벌가라는 이름에도 더는 얽혀있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지금 당장 그를 찾아낸다 해도 이 거대한 벽 앞에서 무슨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였어요. 이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더 크고 확실한 힘. 아이의 친할아버지 HI그룹의 회장. 수연은 몇 번이고 망설이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와서 체면을 차릴 여유도 자존심을 내세울 여유도 없었어요. 하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문 앞에라도 무릎을 꿇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수연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HI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본사 로비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하게 빛나는 낯설고 위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정장 차림 사이에서 수연은 자신의 옷차림이 유난히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안내 데스크로 곧장 걸어갔어요.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약속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잠깐이면 됩니다. 꼭 배워야 할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보안 요원 둘이 다가와 수연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수연은 몸을 틀며 물러섰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란이 유독 크게 울려 퍼지던 그때였어요. 로비를 가로지르던 노신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회장 최인호였습니다. 소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수연을 보며 인호는 걸음을 멈춘 채 그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어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낯익음이 스쳤습니다. 무슨 일로 왔소? 최인호의 물음에 보안 요원들이 당황한 기색으로 물러섰습니다. 수연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최인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인호는 잠시 수연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결국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연을 회장실로 데려갔습니다. 회장실 안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도심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최현우 씨와 인연이 있던 사람입니다. 최인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10여 년 전 도서관에서 시작된 인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별의 경위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말을 이어갈수록 그동안 삼켜왔던 서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제 언니가 저 대신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얼마 전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될 상황입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그 아이는 최현우 씨의 아들입니다. 수연은 두 손을 모아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최인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 어딘가에서 오래전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스치는 듯 했어요. 이윽고 인호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전에 정말 우리 핏줄인지부터 확인해 봐야겠소. 최인호는 곧바로 비서실장 한기석을 불러들였습니다. 수연이 전한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짧게 전달한 뒤 인호는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가장 빠른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시간이 없어. 한기석은 그 길로 움직였습니다. 보육원의 후원을 검토 중이라는 명목으로 접근한 그는 자연스럽게 하람에게 다가가 짧은 대화를 나누며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어요. 곧장 가장 신속하다는 유전자 검사 기관으로 향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며칠이 수연에게는 그 어떤 순간보다 더디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결과를 기다리는 그 며칠, 최인호는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에게 조용히 지시해 보육원 관련 자금 흐름과 최근 입양 절차를 은밀히 캐보도록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기석이 무거운 얼굴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보육원에 흘러들어간 후원금 출처를 추적했는데 부회장님 쪽 개인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인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조카 태민의 이름이 그 사이에서 튀어나올 줄은 몰랐어요. 인호는 아무 말 없이 그 사실을 가슴에 눌러 담은 채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사태를 촉발한 태민의 전화 한 통이 강덕수의 사무실에 걸려온 건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정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으로 끝내세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강덕수는 진땀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서둘러 서류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준비해온 여권과 출국 서류들이었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출국일을 나흘이나 앞당기라는 지시가 그 즉시 보육원 안에 떨어졌습니다. 하람은 영문도 모른 채
보육원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어야 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이냐고 묻는 하람의 목소리에는 아무도 제대로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제 정리도 끝나지 않은 가방을 든 채로 하람은 낯선 검은 승합차에 태워졌습니다. 그 광경을 마당 구석에서 지켜보던 원생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수연에게서 쪽지를 받아들었던 바로 그 아이였어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원생은 승합차가 대문을 빠져나가자마자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저기, 하람이 지금 공항으로 간대요. 영국으로요. 수화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쏟아지자 수연의 손에서 들고 있던 컵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수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올라탄 뒤에도 수연의 다리는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공항이요. 최대한 빨리요. 같은 시각 최인호의 집무실 책상 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수화기를 받아든 인호의 눈이 서서히 커졌습니다. 99.99% 일치입니다. 인호는 한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어요. 곧바로 수연의 번호를 눌러 이 소식을 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호음이 채 두 번도 울리기 전에 수연 쪽에서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지금 하람이가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인호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들을 겨를도 없이 인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비서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에 연락해.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간다. 공항 출국장은 오가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인파 사이로 태민과 윤도영이 하람의 양옆을 바짝 붙어 걷고 있었어요. 태민의 입가에는 억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람아, 조금만 힘내자. 이모가 비행기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하람은 그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모가 왜 벌써 비행기 안에 있다는 건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자꾸만 마음 한구석을 긁었어요. 하지만 낯선 어른들 사이에 둘러싸인 채 하람은 그 의심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탑승 대기줄 앞에 세워졌습니다.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일 때마다 하람의 작은 손이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수연은 온 힘을 다해 출국장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볼 겨를도 없이 수연의 눈은 미친 듯이 인파 사이를 훑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폐가 타는 듯 했지만 걸음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 멀리 탑승 대기줄 끝에 서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람아. 수연의 목소리가 공항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하람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하람의 눈에 눈물이 왈칵 차올랐어요. 이모. 하람이 줄에서 뛰쳐나오려는 순간 태민이 재빨리 그 팔을 붙잡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서 있어. 하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수연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와 하람의 다른 한쪽 팔을 붙잡았어요. 태민과 수연 사이에서 하람은 어쩔 줄 모른 채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출국장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최인호와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습니다. 인호의 눈이 하람을 발견한 순간 그 걸음이 순식간에 빨라졌어요. 거기 서시오. 경찰의 외침이 울려 퍼지자 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붙잡고 있던 하람의 팔을 놓치듯 놓아버린 태민은 뒷걸음질을 치며 말을 더듬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그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경찰 2명이 태민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태민은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윤도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차마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오직 하람만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두 팔로 아이를 꽉 감싸 안은 채 수연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람은 수연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작은 몸이 들썩일 때마다 수연은 더욱 힘주어 아이를 안았어요. 공항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을 감싼 그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취조실안 비서 윤도영은 오랫동안 눌러왔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 앞에서 그의 시선은 자꾸만 아래로 떨어졌어요. 10년 가까이 가슴 한구석에 얹혀있던 죄책감이 그제야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시켰습니다. 사진도 산속 여자를 찾아낸 것도 전부요. 형사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윤도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이재희 여사님 지시였습니다. 부회장님이 그걸 빌미로 사진까지 조작하셨고요. 그 뒤로도 계속 감시하다가 산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것도 저희가 쫓아가서 그런 겁니다. 윤도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이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겁만 주라고 하셨는데 그날 밤 너무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취조실 밖 복도 수연은 벽에 기댄 채 그 진술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한 문장씩 요약해 전할 때마다 수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언니의 죽음 뒤에 이토록 오랜 시간, 이토록 치밀한 악의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수연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람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함께 다른 방에서 그림을 그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에게는 아직 이 모든 진실의 무게를 짊어지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진술이 마무리된 뒤 수연은 눈물을 닦아내고 하람이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한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낮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어요. 수연은 하람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두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쌌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아. 수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제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아. 하람이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이모가 아니야. 너를 낳은 사람이야. 내가 내 진짜 엄마야.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람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어요. 몇 초간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윽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모가 아니라 우리 엄마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지며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하람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려다 이내 그마저 포기한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그런 하람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이렇게 늦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 사이로 수연이 다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여태 엄마라고 불렀던 그분. 이모, 수진 이모가 사실은 나 대신 널 지켜준 거야. 목숨을 걸고 너 하나만 보고 사셨던 거야. 하람의 울음이 잠시 멎었다가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수연은 눈물범벅이 된 하람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모를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알겠지? 하람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연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며칠 뒤 하람은 처음으로 낯선 남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현우였어요. 그는 아들을 마주하고도 선뜻 다가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사랑을 믿지 않는 남자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갈라선 그날 이후 현우는 집안이 정해놓은 길도 사촌형 태민에게 미뤄두었던 자신의 자리도 돌아보지 않은 채 살아왔어요. 대신 조용한 강의실 안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며 스스로를 지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아들이라는 이름표를 벗어 던지고 나면 적어도 상처받을 일은 없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이 작은 아이 하나가 그 오랜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현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채 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목소리가 무너지듯 갈라졌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두 팔을 뻗어 하람을 끌어안았어요.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지만 하람은 그 품 안에서 낯설지 않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는 오래도록 미뤄두었던 결심을 내렸습니다. 태민에게 떠넘기듯 물려주었던 그 무거운 자리를 이제는 스스로 짊어지기로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재희는 자신이 시작한 일이 이토록 커다란 비극으로 번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이재희는 직접 하람을 찾아왔어요. 아이 앞에서 이재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미가 정말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람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없이 다가가 이재희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작은 손길에 이재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기 최인호는 임원진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안 인호는 임원진을 둘러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부로 최현우가 부회장으로 경영에 참여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며 때가 되면 회장 자리도 넘길 생각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인호는 발표를 마친 뒤 현우 쪽으로 몸을 돌려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최현우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족하지만